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답안지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갈지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잠깐, 세상에 공짜 정보는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내비게이션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착시인지 지금부터 그 균열을 추적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 시장은 늘 그래왔듯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2.50% 예상대로였습니다. 금리는 동결됐고 뉴스 헤드라인도 짧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뒤에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로축엔 시간, 세로축엔 금리 수준, 그리고 그 위에 점 21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이 각자 세 시점에 찍은 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 1년 뒤, 1년 반 뒤의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속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흔들렸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모니터 앞에서 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그럼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거 아니야?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림 한 장이 수십만 명의 대출 계획과 투자 판단을 동시에 흔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모호한 말로 버텨온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자신들의 예측을 점으로 찍어서 공개하기로 했을까요? 친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점도표 다트 플라트. 이 낯선 이름의 도표는 원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패드이 2012년에 처음 도입한 겁니다. 연준은 이 도구로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려 했습니다. 시장이 멋대로 상상하며 폭주하는 걸 막기 위해 먼저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작은 그림, 21개의 점. 하지만 이 점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느니 이 지도를 꺼내든 순간 그들은 스스로 하나의 약속을 한 셈이 됐습니다. 적어도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사람은 지키지 못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앙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용했던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1개의 점 중 16개가 단 하나의 숫자 위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은 안도가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50% 숫자 하나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21개의 점 중 16개가 바로 이 자리에 박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 위원 7명 중 압도적 다수가 앞으로도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앞다퉈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버티면 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오랜만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수십만 명의 어깨를 동시에 내려앉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안도감, 정말 근거가 있는 걸까요? 2.50%라는 숫자의 정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예측입니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발표문 어딘가에 작게 적어뒀습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문장을 크게 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점이 몰린 그 숫자만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점도표의 역설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니 이건 조건부 전망입니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점으로 찍혀 화면에 뜨는 순간 그건 이미 기정사실처럼 굳어버립니다. 뇌는 숫자와 시각 정보를 만나면 유독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연준의 점도표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없을 것임을 가리켰습니다. 시장은 그 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연준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을 믿었던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점도표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 참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2.50%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울타리. 지금 이 순간엔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안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밖을 보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시장이 이 숫자 안에서 편안히 잠드는 동안
울타리 바깥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행이 이 점도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시장과 싸워오며 쌓인 깊은 피로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랫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고 짧은 발표문을 내고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장과 소통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소통은 늘 한쪽 방향이었습니다. 하느니 말하면 시장이 해석하는 구조. 해석이 엇나가도 하느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함이 곧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장기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잡아도 10년짜리 국채금리는 딴 세상 얘기처럼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6개월, 1년, 2년 뒤를 제멋대로 상상하며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거나 내렸습니다. 한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실제 기업 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됐습니다. 단기는 잡았지만 장기는 놓쳤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절반으로 샜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막힌 겁니다.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곧 내릴 거야라고 믿으면 장기 금리는 오르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시장이 다시 올릴 거야라고 의심하면 장기 금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한은의 말과 시장의 해석 사이에 낀 간극이 정책 효과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점도표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6개월 뒤까지의 경로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상상력의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다. 그 밖은 내 책임이다. 일종의 경계선 긋기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패를 보여준 플레이어는 협상력을 잃습니다. 시장은 이제 한은의 다음 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들이 현실과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한은을 시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들이 찍은 점 지킬 수 있어? 중앙은행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점을 찍는다는 건 그 일관성을 스스로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점을 찍은 기관이 됐습니다. 시장은 그 점을 기억합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점을 꺼내들고 한은을 향해 물을 겁니다. 당신들이 약속한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시장이 이 점도표를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이 애초에 막으려 했던 그 문제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점도표를 꺼내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시장의 과잉 상상을 막겠다는 것,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공포도 줄이겠다는 것. 3개월짜리 구두 힌트로는 역부족이었기에 6개월짜리 시각적 지도를 내놓은 겁니다. 처방은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점도표가 공개되자 시장은 차분해지는 대신 더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21개의 점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위원이 어디에 찍었을지 추정했습니다. 소수점 단위로 점들의 무게중심을 계산했습니다. 6개월 뒤 금리를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1년 뒤, 2년 뒤까지 연장해서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은이 상상의 범위를 좁히려 했는데 오히려 상상의 출발점을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이건 익숙한 패턴입니다. 부모가 이 선 넘지 말라고 금을 그으면 아이는 그 선 바로 앞까지 가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선이 생기면 그 경계선을 활용하는 전략이 즉각 등장합니다. 점도표가 제시한 2.50%라는 닻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최소한 여기까진 안전하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그 안전지대 안에서 레버리지를 키우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단기 금리는 잡혔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한은의 손바뀌었습니다. 점도표는 6개월 앞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삽니다. 그 사람의 이자, 부담을 결정하는 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 채권 금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 금리는 6개월 너머의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한은이 보여준 지도는 6개월짜리 단기 지도였고 시장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건 훨씬 긴 시계의 방향이었습니다. 처방이 증상만 건드린 겁니다. 게다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점도표가 공개된 이후 시장의 눈은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그 점들을 바꿀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도 고용 지표가 조금 흔들려도 시장은
즉각 점도표 수정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소음에 더 민감해진 겁니다. 진정시키려 한 처방이 오히려 신경을 곤두세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강력한 처방엔 늘 강력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시장 전체에는 묘한 고요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점도표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숨을 돌렸습니다. 점도표가 공개된 이후 몇 주간 시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안정됐고 주식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자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불안한 글들도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원했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고요함을 기상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 바람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들도 울지 않고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은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 있는 사람은 그 고요함에서 오히려 긴장합니다. 점도표가 만들어낸 평화도 그런 종류였습니다. 사람들은 점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엔 금리 폭탄은 없겠구나. 이 한 문장이 수많은 결정을 바꿨습니다. 대출을 늘린 사람이 생겼습니다.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매수를 서두른 사람도 생겼습니다. 점도표가 준 확신이 리스크를 감추는 안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점도표 어디에도 이것은 약속입니다라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문서를 다시 읽어보면 조건부 표현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망,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한은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약속한 게 아니라 전망을 공유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전망을 약속처럼 소비했습니다. 이 간극이 성배를 도구로 만듭니다. 달콤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받아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잔 안쪽에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당장은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벌어지는 순간 잔 안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점도표를 믿고 내린 결정들이 쌓일수록 그 균열이 벌어졌을 때의 충격은 커집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고요할 때 이 고요함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점도표를 믿고 안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집단적 안도감은 개인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폭풍 자체가 아닙니다. 폭풍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그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점을 찍은 그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연준의 점도표가 맞았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기록을 찾아보면 불편해집니다. 2012년 점도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연준의 금리 전망과 실제 금리 경로가 일치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1년 뒤 금리를 맞춘 확률은 동전 던지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가장 정교한 모델을 돌리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찍은 점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어느 위원이 어느 점을 찍었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망이 틀렸을 때 특정 위원을 향한 화살이 날아오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확률 분포입니다. 점 하나가 확정값이 아니라 가능성의 중심이라는 해석 여지를 남겨둡니다. 틀렸을 때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말했다고 물러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안전장치들은 솔직히 말하면 면피장치입니다.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전망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오히려 소통을 더 닫아버리게 됩니다.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여지를 읽지 않습니다. 기상청이 내일 비 올 확률 70%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확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기억합니다. 점도표도 같습니다. 조건부 전망이라는 설명은 사라지고 점의 위치만 남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이건 예측이지 약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해도 점이 찍힌 순간 그건 이미 시장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소통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과잉 반응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을 공개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고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명성과 확률 분포로 몸을 숨깁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보여주고 싶지만 묶이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점도표의 본질입니다. 기상청의 비유가 정확합니다. 기상청은 틀려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풍을 망친 아이는 기상청을 원망합니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점을 믿고 결정을 내린 수백만 명의 원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원망이 쌓이면 중앙은행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중앙은행의 말은 점을 찍어 보여줘도 아무도 듣지 않게 됩니다. 점도표는 신뢰를 쌓기 위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신뢰를 소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가 이론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점이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합니다.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 순간 트레이더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계산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하느니 찍은 점들, 이제 유효한가? 질문이 생기는데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장기 금리가 튀어올랐습니다. 점도표가 제시했던 2.50%라는 닻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한국은행이 점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고요했던 수면이 순식간에 출렁였습니다. 점도표가 만들어낸 평화가 얼마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었는지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신호가 소음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점도표를 믿고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 문의가 몰렸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느니 말 바꾸는 거 아니야? 불안이 퍼지는 속도는 안도가 퍼지던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3배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한국은행은 난처한 자리에 섰습니다. 점을 유지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기관이 됩니다. 점을 수정하면 약속을 저버린 기관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신뢰에 흠집이 납니다. 이것이 점도표를 도입한 모든 중앙은행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치는 딜레마입니다. 연준도 겪었고 영란은행도 겪었고 이제 한국은행의 차례가 온 겁니다. 분노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중앙은행 말 믿으면 안 된다. 점도표가 무슨 소용이냐? 온라인 공간에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합리적인 비판도 있었지만 감정적인 원망도 뒤섞였습니다. 점 하나를 믿고 인생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히 금리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 이상의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믿었던 대상에게 배신당한 감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권위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가 몇 번의 어긋난 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점을 찍어 보여줘도 사람들은 이전처럼 믿지 않습니다. 점도표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소통하려 했던 도구가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뒤바뀌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점도표를 도입한 이유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도표가 현실과 어긋나는 순간 점도표가 없었을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지도를 믿었기에 지도가 틀렸을 때의 길 잃음이 더 깊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 하나하나를 따라가지 않고 점들이 만들어내는 방향을 읽었던 사람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점을 버려야 합니다. 정확히는 점 하나하나에 인생을 거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점도표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6개월 뒤 금리를 정확히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연준도 틀렸고 한국은행도 틀릴 겁니다. 그건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라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점도표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의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는 심장이 다음에 어떻게 뛸지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현재 상태를, 리듬을, 기류를 보여줍니다. 점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 집단적 심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는 도구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방향, 점이 아니라 흐름, 읽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2.50%의 점이 몇 개 찍혔나를 세는 대신 위원들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점들이 위로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인지, 소수 의견의 점이 지난번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 번의 점도표가 아니라 연속된 점도표의 변화가 말하는 이야기.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미국 연준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직전 연준의 점도표에서 이상 신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점들이 여전히 다수였지만 인상 쪽으로 찍힌 소수 의견의 점들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본 사람은 아직 괜찮다고 읽었습니다. 흐름을 본 사람은 바람이 바뀌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후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점도표를 읽는 눈은 결국 맥락을 읽는 눈입니다. 금리가 몇 %인지보다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점이 어디 찍혔는지보다 지난번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표문에서 어떤 단어가 사라졌고 어떤 단어가 새로 등장했는지,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에 망설였고 어떤 질문에 단호했는지, 이 모든 것이 점 위에 겹쳐 읽혀야 합니다. 답안지를 믿지 마십시오. 출제자의 의도를 읽으십시오. 한국은행이 점도표를 공개한 건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역으로 읽어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창문을 제대로 쓰는 사람과 창문에 비친 숫자만 받아 적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다음 금리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시 점을 찍을 겁니다. 시장은 다시 그 점들을 분석할 겁니다. 누군가는 점의 위치에 환호하고 누군가는 점의 위치에 절망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점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이 다음 국면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점은 찍히고 지워집니다. 하지만 흐름은 남습니다.